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12월 4주차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간 부동산 동향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에는 보다 좋은 내용으로 또 더 노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주차 주간 동향 2023년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죠. 12월 25일 한국 부동산원 기준 통계입니다. 미묘한 변화 감지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미묘하냐? 전국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 수도권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 지방은 마이너스 0.04, 0.03, 서울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0.01%포인트 살짝 좋아졌습니다. 뭐 이거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석 이후에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아주 미묘하나마 스텝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캐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세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뭐 아파트 전세는 강세가 될 것 같고요. 계절적인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부 저가 매물은 나오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1년간 흐름을 보면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파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인데 1년 전이죠. 2022년 12월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요. 6월부터 이제 상승 전환을 하는데 추석 지나고 요따가 추석 정도 되죠. 추석 지나고 이제 꺾여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상승장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꺾여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요. 전세는 아직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매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계속 내려오다가 12월 4주차 마지막 주에 하락 스텝은 잠시 멈췄다. 물론 뭐 하락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하락 스텝은 좀 멈췄고요. 또 제가 전국 변동률을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플러스된 지역 보면 충청북도가 요즘 0.06%, 요즘 충청북도가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좀 괜찮고요. 강원도 0.01 빼고 0%는 보합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왜 미미한 변화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부동산에서 매주 176개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요. 추석 전에 137개 지역까지 상승 지역이 늘어났다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주에 30개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에 상승 지역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변화, 크지는 않지만 뭔가가 조금 미묘한 변화가 있고요. 하락 지역은 135개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졌다,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락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데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고요. 이번 주 핫 이슈가 PF 문제인데 이게 PF 영향 때문에 2024년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다음 주 통계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지역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서울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인데요. 급매물 위주 매수문이 존재하고요.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거래는 한산입니다. 매물 가격은 하향 조정,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구별로 보면은요. 서초구 강남구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송파구는 마이너스 0.03 동결이고요. 용산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0.02, 도봉구는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6이니까 아주 조금이나마 계속 하락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는 있다는 점은 뭐 굳이 긍정이라면 긍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인천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거래 관망세 중 급매물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마이너스 0.06에서 0.06 똑같습니다. 지역별로 혼조세인데 광명시, 김포시는 조금 괜찮고요. 준신축 위주로 조금 상승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광주시, 안성시, 동두천, 안산 같은 경우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광역시는요, 대전은 마이너스 0.03에서 0%, 뭐 조금 좋아졌고요. 세종은 뭐 마이너스 0.03 똑같고요. 부산, 대구가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부산이 0.01% 조금 좋아진 반면에 대구는 0.01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둘 다 안 좋고요. 울산은 마이너스 0.02에서 0.01, 광주도 뭐 마이너스 0.01, 요 정도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요. 이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하게 되면 기업이 뭐 채무 연장이나 뭐 이자 탕감은 받는 대신에 고강도 구조조정과 이런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태형건설이 어떤 회사냐면은요. 시공 순위가 16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중견 건설사고요. 브랜드는 대시양이죠. 태형 대시양.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성장한 기업이고요. SBS 있잖아요. SBS가 대주주가 태영그룹입니다. 그래서 SBS인데 무슨 좀 이런 회사가 워크아웃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왜 파산을 했느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가 전체가 아니고요. 태영건설만 3조 6천억.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요. 저도 감이 오지 않는데 3조 6천억이면은요. PF 금리가 10%가 넘잖아요. 10%만 잡아도 1년에 이자만 3,600억입니다. 어느 기업이 돈 얼마나 번다고 3,600억을 원금도 아닌 이자만 낼 수가 있겠냐고요. 버티기가 어려웠겠죠? 2023년 12월 만기되는 PF가 3,956억, 2024년 1분기 만기되는 게 4,301억, 2분기가 1,760억, 3분기가 1,861억, 4분기가 무려 2조 4,149억. 이 정도니까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버틸 수가 없고요. 왜 태형건설이 먼저 됐느냐? 부채 비율이 478%로요. 35위 내 시공사 중에서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좀 버티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고요. 워커 진행하게 되면 2024년 1월 11일에 채권단, 은행들 1차 채권단이 협의회 의결을 하고요. 1월 12일에서 4월 10일 실사하고 개선계획 작성한 다음에 4월 11일 2차 협의회 결의를 하고 5월 11일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태형건설만이면 이렇게 진행하고 잘 넘어가겠으나 다른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일단 태형건설이 지금 보려는 사업장이 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개 정도 되는데 일단 분양 보증을 받은 14개 사업 단지들은 혹시 계약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분양 보증을 받으면 계약자들이 원하면 뭐 환급 처리도 되고 아니면 사업을 계속 다른 시공사가 맡아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자 부분 무이자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는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자 부분은 조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장들은요 대주단 협약으로 선택을 하는데 경매 공매로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시공사 다른 건설사로 교체할 수도 있고 태형건설이 계속 시공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설사들은 괜찮을까? 괜찮지 않겠죠. 태형건설만 PF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PF 보증 금액이 134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요. 위험 수위는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뭐 초조해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보자고요. 다른 건설사들은요. 현대건설은 PF 금액이 8조 2천억. 롯데건설 5조 8천억. 태형건설이 3조 5천억이었고요. GS 3조 1천억. 대기업이니까 물론 8조, 5조, 뭐 3조 어마어마한데 계열사 지원이 되니까 대기업은 어떻게든 버틸 것 같은데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2조 3천억이 되네요.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또 잘 마무리를 할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건설사들도 많은 PF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행사, 시공사가 있잖아요. 시행사는 사업을 하는 주체, 시공사는 공사만 해주는데 건설사들이 시행, 시공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시공만 할 수도 있는데 시행사가 다른 회사라도 지급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책임 준공 보증을 썼기 때문에 시행사가 감당이 안 되고 부도랑하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그런 상황이죠. 정부 대책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진국도 아니고요. 선진국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부, 국회, 건설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겨내야 되겠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경제 위기로 번지면요, 또 우리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 현재 85조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시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요. 1분기 내 예산 30% 집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술을 해서 살릴 곳, 죽일 곳, 죽일 곳은 안 되는 곳은 죽이고 살릴 곳은 살리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혁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 대책은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분양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2024년에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분양시장이 갑자기 살아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PF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가계부채보다는 PF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또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렇게 가정을 하면 또 PF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일단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방 미분양 빨리 좀 소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10% 정도 분양가 할인을 해주면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중앙정부 국세청은 양도세 5년간 면제 정도로 줘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빨리 좀 소진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토지를 확보했는데 사업을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사들이 쉽게 살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게 안 되면 국가나 LH가 나서서 땅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공공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기는 맞습니다. 분명히 위기는 맞지만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나치게 걱정, 부정, 우려 해서 큰일 났어 라고 단정 지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맞는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